검사 결과는 간암입니다. 그리고 암이 퍼져 꼬리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6개월밖에 못 산다니요. 정말인가요?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40년째 유품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72세 김원웅입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 꼬리뼈까지 전이가 되어 3기 판정을 받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만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아있을 아내와 사랑스런 자식들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납니다. 며칠 밤을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시한부 선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 과연 언제 시작할 건가요?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78%가 본인의 유품과 자산 정리에 부담을 느끼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은 15%에 불과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갑작스러운 이별 후 남겨진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디지털 계정이 평균 26개, 물리적 서류는 200여 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40년 유품정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정리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 아닌 선물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루하고 긴 내용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4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요. 항상 다른 이들의 마지막을 정리해주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니. 제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수천 명의 삶을 정리하며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개인 유품 정리였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해도 쉽지 않더군요. 저도 70년 인생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어제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 공예품이 나왔어요. 무려 40년 전 물건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간직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남겨야 할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세요. 제 경우엔 3개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것, 마지막 하나는 손주들을 위한 것이죠. 각 상자에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물건과 편지를 넣었습니다. 아내의 상자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썼던 편지들과 결혼 반지를,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 소중히 여겼던, 지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레코드판들을, 손주들에게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회중시계를 넣었습니다. 유품과 함께 법정 문서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해 두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서류 등을 한 폴더에 정리했죠. 제 직업상 너무나 많이 보아온 광경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금융정보를 찾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그런 부담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이 온라인에 있잖아요. 은행 계좌부터 사진, 이메일까지. 제 나이대 사람들은 디지털 정리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상 보았습니다. 고인이 된 후 가족들이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모습을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온라인 계정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뱅킹, 쇼핑 사이트. 생각보다 훨씬 많더군요. 각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록했고, 특히 중요한 건 계정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침을 남겼습니다. 어떤 계정은 삭제하고, 어떤 계정은 기념으로 남겨두고, 또 어떤 계정은 가족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했죠.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앉아 디지털 사진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내는 작업이었죠. 아이들의 첫 어른마, 가족 여행, 특별한 기념일.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긴 디지털 흔적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장선이라는 것을요. 정리를 마친 후 모든 사진을 외장 하드에 담아 각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 관련 결정도 미루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이런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할 때의 고통스러운 모습도요. 그래서 사전의료지 시설을 작성하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아. 고통 없이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처음에 이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불필요한 죄책감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고요. 장기 기증에 대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이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일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요. 이런 모든 결정을 문서화한 후 의사와 변호사에게 사본을 전달했고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었습니다. 특히 장남에게는 의료 대리인 역할을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제 삶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복잡한 절차와 결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 편히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아침 의사와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 이것이 정말 제게 남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일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과 캠핑 가기, 아내와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강가에서 피크닉하기, 오랜 친구들과 마지막 술자리 갖기. 이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캠핑을 갔습니다. 손주 민석이가 텐트 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나섰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아들과 똑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밤에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군대에서 있었던 해프닝,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두려움과 기쁨. 아이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어 눈을 반짝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에 신기해했습니다. 딸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란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변으로 갔죠. 그때는 지금처럼 잘 정비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와 자갈이 깔린 길뿐이었죠. 하지만 그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입었던 하늘색 원피스와 비슷한 색상의 스카프를 하고 왔더군요.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웃기만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4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 없어. 모든 선택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고 말없이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동기들인데 처음에는 제 상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모임처럼 시작했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친구, 손주 키우느라 바쁜 친구, 취미 생활에 푹 빠진 친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정철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뭐 남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40살 넘은 아들들이 있는 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에 취해 대학 시절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듣는 새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 한 그릇의 소중함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삶의 마지막을 목격했지만 정작 제 자신의 삶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깜짝 방문을 했는데 손주들이 저를 위한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더군요. 큰 손주는 바이올린을, 작은 손주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연주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작은 손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면 우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여기에. 그러며 손주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개인 추모관 준비는 생각보다 감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4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다른 이들의 추모관을 수없이 정리해왔지만 제 자신의 것을 준비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추모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곧 이 작업이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디지털 추모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딱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좋아하는 음악, 사진, 그리고 영상 메시지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각 가족 구성원에게 남기는 개인 메시지를 녹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조언을 남겨야 할지. 손주 지민이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을 때가 기억납니다. 3번이나 다시 촬영했어요. 처음엔 자꾸 목이 메어서 2번째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가 3번째에야 겨우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란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렴.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장례식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화려하거나 슬픈 자리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자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목록을 만들고 조문객들에게 검은 옷 대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파티처럼 음식과 와인도 준비해 두길 원했죠. 이런 계획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답네요. 마지막까지 독특하게. 추모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 후 강에 뿌려달라는 친구도 있었고 나무로 만든 친환경관에 묻히고 싶다는 분도 계셨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화장 후 일부는 가족들이 보관하고 일부는 제가 40년간 일했던 공원에 나무와 함께 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품을 정리했고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으니 저 역시 그곳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장례식에서 읽을 글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누가 대표로 읽어줄지도 정했죠. 대학 동기 영호에게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목소리가 좋거든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기쁜 순간도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죠.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서 나눠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책 한 권과 직접 쓴 짧은 메모를 담은 봉투를 5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 책은 인생의 작은 기쁨들이라는 시집인데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책입니다. 메모에는 각자에게 맞는 짧은 글을 적었죠.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단순히 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것을요.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이런 통찰이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이 그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딸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준비한 디지털 추모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점차 옛 사진들을 보며 웃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특히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의 손주들이 배를 잡고 웃더군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었네 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손주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걸 미리 준비해요? 슬프지 않아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단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자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내가 여기에 내 이야기도 추가해도 돼요? 할아버지랑 했던 일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럼 이 추모관은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 되겠구나.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꾸리는 것처럼 이 준비 과정은 제게 안정감을 주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품정리사로서 다른 이들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배운 지혜가 이제 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어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치유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남겨야 그들이 제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4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만났던 가족들, 오랜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공원의 경비 아저씨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손편지를, 나머지 분들에게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작별 모임을 갖기로 했죠. 손편지를 쓰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말을 담았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가 가장 길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4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기뻤던 순간,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까지.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선물이었어요. 부디 슬픔에 오래 머물지 말고 당신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장남에게는 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의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로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적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춘기 시절 방황할 때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는다. 딸에게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대한 존경,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과잉보호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우리 딸, 넌 언제나 내 작은 공주였지만 사실 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단다. 앞으로도 그 강인함으로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손주들에게는 좀 더 밝고 희망찬 편지를 썼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조언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달려가렴. 오랜 친구들과는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학 동기들과 소주 한 잔을, 이번 주에는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추억을 나누었죠. 이런 모임은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모두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이건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이지. 유품정리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과의 작별도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직업이니까요. 함께 일했던 후배 정민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떠나신 후에도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고인들의 마지막을 정성껏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감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는데 제 인생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찾아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를 믿어주셨던 담임 선생님, 첫 취직을 도와주셨던 선배,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이웃, 모두 찾아뵙기는 어려웠지만 연락이 닿는 분들께는 일일이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0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김 사장님을 찾아뵌 일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저를 바로 알아보셨죠. 그때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네. 자네가 잘 살아준 게 나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어.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직접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묘소를 찾아가거나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박 아저씨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저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느낀 연결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라는 것을요.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많은 이들의 유품을 정리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건이 아닌 추억과 관계였습니다. 어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지 못했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수많은 선택과 실수와 성공을 경험한 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평온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긴 여정이었지.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기뻤어.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인생이야. 후회는 없어. 모든 것이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잘했어. 4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끝을 목격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것을요. 제가 떠난 후에도 제가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수천 개의 유품들처럼 제 삶도 이제 정리되어 다른 이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루고 있는 화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사로서의 마지막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삶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감정도, 꿈도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합니다. 4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배운 모든 지혜를 담아 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